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족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족과의 관계는 그냥 태어나 보니까 맺어져 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가족이 때로는 가깝지만 또 때로는 멀게 느껴질 수 있고요. 왜 그럴까요? 가족이 원래는 굉장히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피가 섞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헌혈한 사람들은 다 내 가족인 거예요. 내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아더 피를 월드인데. 나누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피도 예. 콜레스테롤 낍니다. 혈관에도. 콜레스테롤이 끼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땐 완벽한 신과 같은 내 부모,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것 같은 나라는 사람의 첫 번째 보호와 피보호라고 하는 이런 돌봄과 돌봄 받는 관계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태어날 때 쥐고 태어났던 손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렇게 펼치게 되잖아요. 네. 펼치게 되고 나중에는 이 손을 열어서 또 다른 사람의 깍지를 끼게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손을 펼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편 손으로는 부모 손에 깍지를 끼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와 다른 연인의 깍지를 끼고 자기 자식의 깍지를 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가족은 다 하나의 유전자, 또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피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가족이라고 하는 거대 문화 속에서 공유하니까 굉장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가족 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가족은 이래야 돼. 가족 당위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20세기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근데 21세기는 우리가 만나는 매체도 세대마다 다 다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애가 길어지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자유의 감각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들이 가족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면서 이전에 우리가 20세기 알고 있었던 가족의 끈끈함보다는 가족의 개별성이 훨씬 더 커지고, 또 가족이 공유하고 있는 것들이 옛날엔 거의 대부분 주제가 엄청 크고 많았습니다. 네네. 농사도 같이 짓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각자 공유점이 가장 적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변화, 특성, 이런 많은 요소들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림을 다른 방식으로 그리게끔 하는 이런 여러 영향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의 대물림 혹은 가난의 대물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가족 간의 갈등도 이게 대물림이 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다투는 방식 보고 다퉈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제자들이 있어요. 저희 제자들은 아마 제가 강의하는 걸 보고 꽤 쭉 성장했던 제자들은 다른 데 나가서 저처럼 강의할 거예요. 그게 나만의 정형화되고 그리고 모델이 될 만한 상징적인 누군가의 그 방식을 그렇게 스미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학습은 스미는 과정이니까. 부모는 우리보다 훨씬, 곧 교수자와 학생, 그 사제지간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 서로의 일거수일투족, 보지 않는 그 상황이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답습하면서 서로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가족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냥 탄생하는 겁니다. DNA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가족으로서 새롭게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하고도 가족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내가 태어난, 또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나에게 강제로 부여된 그 가족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중에 제일 중요한 영향은 뭐냐면 느끼는 방식이에요. 느끼는 방식이요? 느끼는 방식. 두 번째가 행동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눈동자, 미세하게 움직이는 얼굴 표정, 그리고 실룩대는 입, 그리고 이 사람이 특정 순간에 사용하는 전형적인 말, 이걸 통해서 감정 경험을 우리가 스미도록 그렇게 느끼고, 그 상황 비슷하게 되면 나도 그 눈빛을, 나도 그 얼굴 표정을, 그 입실룩거림을, 나도 그 말을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정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반복하게 돼요. 그 행동 중에는 말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정 상황이 됐을 때 한숨을 쉬는 것, 특정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한테 툭 털어놓는 말. 근데 그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이 상황이 됐을 때 자동 반사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대상관계라고 부르잖아요. 예. 대상관계라고 하는 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어렸을 때 나랑 내 부모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요럴 때 척하면 흥이야. 뭐 북치기 박치기 하는 식으로 북치기 했어? 그럼 반드시 나도 모르게 박치기가 나오는 네네네. 이런 방식의 관계 패턴이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제3자가 그와 유사한 상황에 나랑 처해 있거나 제3자가 내 부모의 패턴과 유사한 어떤 지점을 딱 보이면 나도 모르게 버튼이 딱 눌러지고 그 행동과 그 감정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의 대물림,
어 3대를 못 가던데. 또 가난의 대물림. 요건 또 이제 요새 또 이제 성장사들이 올라갈 수 갑작스럽게 있으니까. 예, 이렇게 딱 점프하는 집들도 예. 있고. 그런데 가족의 이런 관계 대물림이라고 하는 그 감정 관계, 행동 관계라는 게 결국은 갈등을 다루는 방식이거든요. 갈등을 대하는 방식이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훨씬 더 우리 부모들이 해줬던 부와 가난에 관련된 이슈보다 아주 본능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느끼는 그 생존을 위해서 상대 내 엄마 아버지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기가 알지 못하는 이 무의식적인 이 학습부터 시작하는 이 아이들에게서는 성인 세계로 이어질 때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러면 부모가 나에게 준 영향이 다냐? 그럼 우리는 재수 좋게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났다. 그럼 이 사람은 평생 행복하고 재수 없게 정말 형편없는 부모를 만났어. 그럼 난 평생 불안하고 또 불행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와이에 있는 한 섬 중에 거기가 옛날에 아주 알코올과 마약으로 진짜 찌들어 있는 동네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장한 아이들이 향후 40년 뒤에 어떻게 된 날 본 거예요. 아하. 봤더니 그중에 정말 30%는 사회의 지도자가 돼 있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온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전생애를 다 관통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온 것들 이상으로 우리는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니 말씀하셨던 내 부모가 부자였지만 내가 이 부의 명줄을 끊을 수도 있는 거고 내 부모가 가난했지만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뭐 운명 또 이 시대를 읽는 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해서 또 다른 점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 갈등이 대물림 된다고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줬던 그 충격과 아픔과 내 부모님이 했던 그 이혼과 그 충격적인 다툼의 장면이 나에게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는 나에게 유전자의 일부를 주었지 전부를 준 게 아닙니다. 일부를 주었지 전부를 준 게 아니다. 약간 좀 조언 몇 가지만 좀 해주세요. 자녀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부모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부끼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간 이것도 좀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관계라는 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저는 일단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는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인간은 다 친절해야 돼요. 인간은. 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말 중에 사랑이란 말을 참 좋아하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라서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라는 데가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쓴 건데 거기에 사랑장이라고 13장이 나옵니다. 예. 거기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으면 죽어요. 복장이 터져서. 언제나 온유하면 호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다 다른 방식으로 의미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Love is kind예요. 사랑은 친절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네. 누군가는 I love you, you love me 하면서 뭐 뽀뽀도 하고 쪽쪽쪽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친절이야말로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에게도 좀 친절해야 되고요. 그게 왜냐하면 가족에게는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냥 이 사람한테는 약간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우리가 승질내듯이 내 배우자에게 뭐 시큰둥하듯이 내 자식들에게 쌍욕을 가끔씩 어쩌다 하듯이 그거는 뭐냐면 우리는 요 다음 순간에 회복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약이 있는 건데 저는 상담 현장에 있으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기약된 미래는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다음 순간에 돌아갈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순간에 나를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항구적으로 서로를 지켜야 되거나 이해하거나 혹은 언제든 서로를 용서할 다음 순간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착각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 공격성을 그렇게 유감없이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런 일상적 그 공격성이라는 것도 일종의 습관이에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잖아요. 내가 화를 내도 되는 사람에게 내가 화를 내는 거고, 내가 말을 했을 때도, 그냥 반응이 별로 없고, 그냥, 아유, 저건 저렇게 살다가 죽으려니 생각하는 가족들 간의 농담, 이런 게 통하는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퉁명스러운 부부는 꼭 싸워요. 그리고 남은 생에 섭섭해 합니다. 또 친절하지 않은 그리고 나에게 좀 과격하기까지도 한 부모를 보면서 내 마음엔 생채기가 나고요. 물론 부모는 잘못한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내가 섭섭했던 것만 사무친다고 최근에 나오는 폭삭소가수다인가 하는 네. 드라마에 그 대사가 나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 사무치는 순간에도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계기는 친절에서 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내 부모에게, 무엇보다 내
배우자에게 또 무엇보다 내 자녀들에게 저는 좀 친절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예전에 그 오프닝 소재로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생활할 때 다른 사람한테 불친절했다가 내가 바로 불이익을 얻게 되니까 친절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집에 가면 당연한 엄마, 당연한 아빠, 당연한 가족이 나를 그냥 반겨주고 내가 뭐라고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실은 친절하려는 노력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조금 더 의식을 해야겠네요. 의식하고요. 그리고 좀 컸으면 따로 사세요. 인간이 좀 떨어져 있으면 다 친절해집니다. 네. 근데 또 전화라도 좀 해야 되는데 네네. 또 그럴 때 또 투명하게 되고 일단은 좀 의식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 가족이라는 형태가 사실은 이제 부모 자식과는 또 다른 형태가 부부 아닙니까? 네네. 또 최근에 그 이혼을 주제로 한 또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그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가 있다면 필수적으로 일반적으로 하시는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교수님에게? 제일 먼저 저는 예뻐해 주라고요. 얘기해요. 예뻐해 줘라. 예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예쁘다는 건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예쁘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쩜 이렇게 예뻐 이럴 수도 있지만 음식 진짜 맛있다. 오늘 정말 옷 깔끔하게 입었다. 야,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 진짜 잘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상대방을 꽃처럼 예뻐해 주는 과정이에요. 그 마음에 충분히 100% 합할 수는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당신에게 보여주리라. 이게 마치 말할 때마다 한 송이 꽃처럼 그렇게 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인생 정원을 부부는 서로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정원을 어떻게 만들고 싶을까 생각으로 내 배우자의 정원을 만들면 내 배우자는 땅콩을 꾸게 돼 있습니다. 자기만의 정원은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에게 인생 정원을 만들어주되 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런 정원이 어떤지에 대해서 나만의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알려주면 그 배우자가 더 좋은 것으로 또 더 괜찮고 아이디어가 넘치고 충만한 것으로 그리가 요새 이제 유행하는 말로 디폴트 값이 네. 내 정원이에요. 거기에 추가로 더 아름다움과 미감을 더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까지 함께해서 정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는 부부간의 행복이자 인생 정원을 서로 완성시켜주고 그 정원에서 먹고 마시며 피크닉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가 바로 부부 사이에는 일단 예뻐해줘야 됩니다. 예뻐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부부 꼭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 무조건 밥 먹어야 돼요. 제가 부부 상담 해보잖아요. 밥 먹는 부부는 살아요. 밥 먹는 부부는. 밥 안 먹는 부부는 이제 살기 어려운 거죠. 네. 저는 각방을 쓰더라도 무조건 밥 먹으라고 얘기해요. 되게 중요합니다. 하루 한 끼 무조건.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인간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하고 밥을 한 끼 이 인간 저 인간 하더라도 밥 먹는 집들은 괜찮아요. 되게 중요한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사람이 스스로 난 이것보다 다른 게 더 잘하는 게 있어라고 얘기하더라도 이 사람만의 장점을 자꾸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뭐냐면 난 당신이 멋있다는 뜻이에요. 난 당신이 유능하다고 느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장점 하나 읽어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 그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듣고 싶은 얘기. 이를테면 우리 편집장님은 네. 우리 아내에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야, 여기에서 갑자기, 예.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요. 어떤 이야기 있어요? 뭐 늘 그냥 고맙다, 사랑하다, 뭐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냐. 저는 미사고. 그 세 가지 단어는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어느 관계에서든. 저는 달라요. 저는 저희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보고 예쁘다고 말해줘. 호선 씨, 자긴 참 예뻐. 이렇게 말해줘라고 얘기해요. 아까 그 발레복 잘못 들어갔나요, 제가? 네. 그래서 네. 저기 우리 편집장님은 저랑 결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정말 예뻐서가 아니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평생 못 들은 분들이 한이 맺히는 거거든요. 다른 거 다 잘못해도 그 말해주면 그냥 봄눈 녹듯이 녹아요. 좀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일종의 기술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얘기해라 그러면 상대방의 버튼을 알고 있어야 돼요. 버튼. 발작 버튼. 그리고 안심 버튼. 네. 이 두 가지 버튼은 사람에게 다 있어요. 이거 누르면 사람이 확 올라오고요. 요거 누르면 이 사람이 안심이 되는 게 있어요. 요 발작 버튼과 안심 버튼 요 두 가지만 알아도 사실 우리가 천년만년 제가 볼 때는 한 2000살까지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이야. 이게 우리 흔히들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게 발작 버튼이다라는 거는 많이들 이제 유행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심 버튼이라는 걸 잘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그 사람을 이제 토닥여 줄 수 있는 그쵸. 거,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거, 그거 꼭 찾아서 꼭 써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